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나갈 게 화약류 강도예요. 앞에서 이제 배운 게 화약류의 이제 안정도, 스테빌리티를 배웠다고는 오늘 배운 건 센시티비티예요. 그래서 화약류의 강도는 열감도, 내화감도, 충격감도, 마찰감도, 전기감도인데 감도를 보면 센시티비티인데 결국은 뭘 측정하자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결국은 폭약이 있고 어떤 에너지원을 주어갖고 폭약이 터질 텐데 그 에너지원이 열이든 충격이든 마찰이든 전기든 간에 에너지의 형태잖아요.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 얘가 폭약에 닿았을 때 폭약이 터지는지를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서 폭발하는 감도겠죠. 그래서 화약류 감도는 외부 에너지로부터 결국은 폭발받아 이루게 되는데 외부에 대한 충격이 에너지원이 충격, 마찰, 가열 등에 대한 화약류의 감응도를 폭약의 감도라고 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을 화약류 감도 시험 방법이라고 합니다. 화약류 감도 시험 방법에는 총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고 5가지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열감도, 내화감도가 있고 충격감도, 기폭감도, 마찰감도, 전기감도고 책으로 보면은 제가 도표를 꼭 따오진 않은데 125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12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열감도, 내화감도, 충격감도, 마찰감도, 전기감도 이렇게 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묶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열감도 및 내화감도라고 묶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따로 나눠놓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두 번째가 이제 시험할 때 발화점 시험이랑 도화선 시험 나오고 뒤에 있는 거는 다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감도가 이제 다 못 나가게 되면은 중요한 거 순폭감도랑 전기감도랑 낙추감도의 그 핵심 부분 내용들만 조금 볼 겁니다. 그래서 발화점을 볼게요. 우리가 연소 시간에 연소점 배웠죠. 아니 연소점이래. 인화점 배웠죠. 플래시 포인트 배웠죠. 파이어 포인트 배우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인화점은 뭐였어요? 불을 끌어당기는 온도라 했고 플래시 포인트 그러니까 번쩍번쩍 되었죠. 그 다음에 연소점은 인화가 되고 나서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 그래서 5도에서 10도 정도 올라간다고 했고 발화점은 이제 화약의 이제 내부에 에너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분해 반응이 일어나면서 축적된 열이 발화하는 온도가 발화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약도 똑같이 앞에서 보는 우리 내열 시험 했잖아요. 그 내열 시험을 조금 더 길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내열 시험 할 때 물 중탕기에다가 65도씩 놔두고 나서 화약류 채우고 분해되었을 때 리트머스 시험지가 변하는 걸 본 게 내열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온도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높은 온도를 계속 가한다고 치면은 그게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를 우리가 열감도 시험, 내열감도 시험이라고 해요. 뒤에 그런 식의. 자, 발화점 시험이 있는데 요 수식은 자세하게는 안 들을 거예요.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출제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지나쳐 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발화 온도와 온도 사이에는 이렇게 관계식이 정의가 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T1은 발화 온도고 P1은 압력이에요. 그리고 A, B는 상수인데 B는 화약 자체에 대한 성질에 따른 상수이고 A는 가열 방법에 따른 상수예요. 그러면 가열 방법이 다르게 있나요?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온도를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시간이고 온도라고 하면 분당 5도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온도를 처음에 50도 딱 주고 계속 50도만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랑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있죠. 또는 내가 사인파를 그려. 온도를 줬다가 올렸다가 쭉 갔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에 따른 온도에 따른 상수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T는 세타는 초예요. 세타도 안 하고 보통 타우로 쓰는데 다음에는 좀 바꿀게요. 시간을 T로 쓰지 않고 타우로 쓰는데 그래서 로그 세타는 T분의 A 더하기 B인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요 값을 다 주겠죠. A와 T와 B를 주고 세타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 문제 이렇게 자주 출제된 건 없었고 이제 정속 가열 방법과 정속 가열 시험과 정온 가열 시험 방법인데 앞에 지금 잠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열 시험 방법이랑 방법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방법이 보면은 여기 지금 가스버너를 주고 여기 오일베스를 둬요. 그러니까 물중탕기예요. 오일베스라는 게 물로서 중탕을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넣고 식용유나 그런 걸 넣고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는 식용유를 넣지 않지만 기름을 넣고 끓이게 넣고 여기다 시험관을 넣어요. 시험관을 넣는데 앞에 내열 시험 방법 RL 테스트에서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변하는 걸 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도를 100도씨로 여기다 가열을 해놓고 시료를 0.1g을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3개의 시험관을 여기다 넣고 45mm 정도 담근대요. 그러니까 45mm 정도 담그고 동시에 이제 온도를 시간당 분당 5도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도씨에서 시작을 해서 1분 후에는 25도씨, 2분 뒤에는 30도, 3분 뒤에는 35도 이렇게 올라가게끔 온도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게끔 하는 거죠. 시간이고 온도고 이게 정속 가열 시험 방법입니다. 근데 온도가 분당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일정 온도 되면 얘가 불이 확 붙겠죠. 분해되면서 그거를 정속 가열 시험 방법이라고 하고 정속 가열 시험 방법에서 보면은 또 잘리네요. 이거 앞에도 잘리더니 저장을 했는데 계속 잘리네요. 죄송해요. 화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발화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분당 5도씩 올리면서 화약이 발에 닿으면 이제 가스가 발생이 되고 무게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뭐 화약의 종류가 있고 화약의 그 발화점은 센시티비티는 밀도에 의해서 변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표준 밀도를 놔뒀어요. 그리고 발화점을 측정했더니 200도씨 정도 됐을 때에서 되는 게 기폭제 종류들이 많이 돼요. 보면은 풀민산수은이 한 190도고 우리가 DDMP가 한 200도 되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 질화압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폭제 종류에서 보게 되면은 기폭제 종류가 제일 먼저 생긴 게 뭐예요? 네온이죠, 네온. 근데 180도씨에 생기고 폭발열이 안 나오나? 폭발열 나오네요. 폭발열이 400, 900개 안 돼요. 그러니까 풀민산수은이 네온 기폭제로서 제일 먼저 사용이 된 이유는 발화 온도가 되게 낮아갖고 되게 좋았는데 막상 써보고 나니까 폭발열이 나세요. 그래서 질환압으로 옮겨 탔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발화점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폭속도 높아. 근데 폭발열이 안 써있네요. 폭발열을 못 찾았나 보네. 폭발열도 되게 높아요. 그런데 단가가 비싸니까 다시 DDMP로 가죠. 그래서 폭발열을 낮추고 폭발 속도도 굉장히 크고
폭발 열도 높죠. 한편 우리가 볼 때 1차 폭약, 2차 폭약, 3차 폭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1차 폭약이 기폭제고 2차 폭약이 분폭약일 수도 있고 전폭약일 수도 있는데 3차 폭약이 이제 보통 산소 공급제 애들이죠. 또는 산소 공급제 애들 중에서 자연빵이란 말 쓰면 안 되지. 자연적으로 터지는 애들. 아니, 자연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터질 가능성이 있는 놈들. 강력한 에너지를 주었고. 그래서 질산암모늄, 니트로메탄 이런 애들이 3차 폭약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화학류 애들을 쭉 보면 NC, NG, 테트릴, TNT, PA, PETN 이런 애들만 보더라도 발화점이 거의 300도 가까이 돼요. 조금 낮은 것들도 있는데 테트릴은 우리 점화점 폭력으로 많이 쓰죠. 한 300도 이상 되고 폭속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폭발열이 굉장히 높죠. 한 1000, 대부분 다 1000이 넘어가죠. 정속 가열 시험에 비해서 정온 가열 시험은 온도를 시간에 따라서 아까는 이제 온도를 이렇게 줬죠. 이렇게 줬죠. 시간이고 온도면은 분당 5도씩 올렸는데 정속 가열 시험은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쭉 되면 온도가 착 올라가서 쭉 가는 거예요. 요 온도를 하는 건데 요 온도는 어떻게 올리냐? 발화할 때까지의 온도를 하는데 화약류의 온도를 일정하게 지속할 때 발화하는 최소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이 발화 방법에는 사람 이름을 좀 땄어요. 그래서 크루프식 발화점 시험기라고 하고 크루프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생긴 거는 그림통을 보면은 전기로예요. 그래서 전기로라고 하면 뭐랄까 건조기 또는 뭐랑 비교해야 되냐? 에어프라이 아니면 또는 보온밥송 같이 이렇게 전기로 통해갖고 열을 가하고 위에 이제 뚜껑이 있고 여기 안에 이제 그 캡이 있어요. 근데 여기 뚜껑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화약류를 집어넣고 닫아요. 그 다음에 정온 가열 시험 방법이니까 우선 전기로를 뜨겁게 달궈놓고 그 상태에서 얘를 딱 끼는 거예요. 정속 가열 시험 방법은 상온에서부터 이렇게 온도를 올린다고 한다 그랬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뜨겁게 달궈놓은 상태에서 얘 샘플을 딱 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끼는데 얘가 딱 꼈는데 얘가 분해가 되면서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온도를 올려놓고 나서 얘를 꺼요. 끄면은 계속 열은 가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발화할 때까지 시간을 4초 이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근데 이 온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화약을 50도씨에서 측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 해놓고 뚜껑을 딱 넣고 발화점을 시험을 했더니 50도가 됐는데 발화가 안 됐어. 그러면 60도 넣고 다시 화약 준비해서 다시 넣고 이렇게 하겠죠. 구리원통에 약통을 넣고 일정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에 전열을 끄고 그러니까 전기로의 에너지를 끄고 시료 0.1g을 약통에다 넣은 후 냉각시키면서 발화할 때까지 시간을 측정을 하는데 이때 4초에 해당하는 온도를 구해서 발화점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화점을 측정하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온 가열 시험방법과 정속 가열 시험 방법 두 개 다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이게 열감도 시험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내열 시험 지금 105페이지 보면 열감도 시험 방법이 정속 가열 시험과 정온 가열 시험 방법인데 이게 두 가지고 내화감도 시험 방법은 지금 다시 나갈 거예요. 내화감도 시험 방법 나와도 되겠죠? 자, 내화감도 시험 방법은 내열감도 시험 방법이랑 같은 말을 써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스테빌리티 테스트 할 때 내열 감도 시험 방법을 썼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열 감도 시험 방법과 내화 감도 시험 방법 두 개 다 같은 용어로 사용되는데 영어로 따지면은 Fire Resistance Sensitivity예요. 그러니까 Resistance라는 건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열에 내가 앞에 있는 것 열에 내가 견디는 힘을 측정을 하겠다는 게 이 방법의 컨셉이고 도가니 시험, 도화선 시험, 도가니 시험, 철봉 시험이 있는데 과학적인 시험, 제 생각에는 과학적인 실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국제 표준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도 시험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래서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국제 표준 방법이라고 소개가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화선 시험 방법은 유리관에다가 화약을 넣어요. 그 다음에 완연도화선을 이렇게 꽂아놓고 도화선을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도화선이 끝에가 가서 도화선의 불꽃으로 화약이 발화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유리관이 이렇게 있고 위에다가 이제 도화선 꽂고 불로 해갖고 쭉 와서 이 불꽃으로 화약이 발화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건데 이게 도화선 시험 방법이고 우선 컨셉은 잘 아시겠지만 화약이 둔 상태에서 완연도화선 자체가 성능이 완전하게 일정하지 않아요. 우리 현대식의 온도처럼. 왜냐면 도화선 자체가 100에서 140 m/s잖아요. 연소 속도가. 물론 공장에서 제조를 할 때 연소 속도를 120 m/s로 조절을 하겠지만 내가 설치하는 도화선의 높이, 위치, 그 다음에 이 화약을 어떻게 이렇게 밀도를 넣냐, 아니면 흔들어서 넣냐, 파우더 형태로 넣냐에 따라서 실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시험 방법이고 도화선 자체가 기폭제가 없으면은 옛날 역사에서도 니트로글리세린, 그러니까 규존토 다이너마이트가 도화선만으로 폭파시키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기폭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NG가 50% 이하의 다이너마이트나 질산암모늄 포각 등은 이걸로 발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질산암모늄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 화약들 또는 NG만 있는 화약들 또는 뭐가 있나요? 염수산염 화약들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뭐가 되냐면은 보통 이제 기폭제 종류들이나 아니면 분말 상태의 흑색 화약이나 아니면 이제 추진제 이런 것들을 실험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도가니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가스버너를 두고 위에다가 이제 철로 만든 그릇을 놔둬요. 그릇을 놔둔데 철의 두께는 한 1mm 정도 되고 얘를 도가니를 막 끓여요. 도가니를 끓이면 이 쇠가 시뻘겋게 달궈질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봉으로 3-4m 되는 봉으로 이렇게 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화약을 뜬 다음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통 안에 숟가락에 화약이 있으니까 딱 집어넣으면 이 안에 쇠가 시뻘겋게 달아지니까 불이 확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화선으로 점화가 되지 않는 화약을 실험을 하겠죠. 왜냐하면 도화선의 불꽃보다 지금 여기 쇠가 달궈져 있는 그 온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도화선으로 안 되는 화약들을 이렇게 실험을 하고 1mm 철판으로 된 용기를 버너로 가열한다는데 몇 도까지 가열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시료가 0.5g씩 0.5g씩 5g까지 실험을 하고 폭발하는 화약류로는 기폭제와 점화약 등이 있는데 많은 종류의 화약들이 폭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잘 모르겠어요. 좀 이게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 쇠의 철판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이 주기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리고 가열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건데 그게 정확히 안 나와 있어갖고 좀 과학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철봉 시험도 있어요. 철봉 시험. 철봉 시험은 폭약의 내화성 시험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성면판이 있고 100g 그러니까 성면판에다가 화약을 100g 정도 넣고 그 우리 대장장이에 있는 쇠 있잖아요. 시뻘건 쇠. 그 쇠를 여기 이렇게 대고 여기서 대는 거예요. 이렇게 화약으로. 그러니까 성면판 있고 화약 두고 내가 쇠로 이렇게 대갖고 그 열기로 인해서 화약이 불타는지 안 타는지를 보겠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석판의 온도가 석판의 온도는 상온이고 얘의 온도가 한 900도로 가열한 거래요. 그렇게 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열 감도와 그러니까 감도가 지금 세 가지인데 내열 감도 시험은 세 가지 방법이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스테빌리티 테스트에서의 내열 감도는 불에 대한 감도잖아요. 안정도 시험 방법이고 여기서 말하는 감도 시험 방법은 불에 타는 거니까 내열 감도 시험에 도화선, 도관이, 철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화약류의 감도를 측정할 거다. 감도를 측정하다. 내화 감도 시험 방법 중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잠깐만요. 그리고 그게 안 나오네요. 여기 철봉 시험이 안 나와요. 철봉 시험이 이게 표준 국제 시험이래요. 국제 시험 방법을 알려져 있대요. 국제 시험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대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다음 넘어갈게요. 기폭감도가 있는데 기폭감도는 기폭 자체에 대한 감도를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기폭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이 배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생각에 보면은 충격, 마찰, 열, 전기 등의 외적 작용에 의해서 폭약을 폭발시키는 것을 기폭이라고 하고 구멍이 넓거나 아니면 길이가 긴 공일 경우 더 큰 기폭약을 써야겠다. 아니 큰 폭약이요. 강력한 폭약을 사용해야겠죠. 그러니까 구멍이 넓거나 아니면 구멍이 길거나 그러면 기폭약을 세게 해야 되는데 기폭을 세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폭을 세게 할 때의 예민도를 기폭감도라고 하고 초유폭약, 그러니까 암포 같은 경우는 6호 공업내관 한계로 폭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초유폭약 자체는 앞에서도 책에는 없어요. 다시 앞에 있는 자료를 갖고 뒤에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초유폭약 같은 경우는 알맹이 크기, 지름 사이즈에 의해서 기폭감도가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겉보기 비중과 강도가 있는데 이거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지나가고 데이터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 보면은 입자의 크기와 입자의 평균 지름에 따라서 폭발 속도가 달라진다 했어요. 이거 암포예요. 그래서 암포가 보면은 입자의 평균 지름이 작아지고 입자의 크기가 커지고 지름이 작아지는 상태에서 폭발 속도는 높아지는데 얘는 얘에 따라서 감도가 달라지고
결국은 겉보기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겉보기 비중이라는 게 단위 부피당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편 이제 그 전기감도가 있는데, 전기감도가 먼저 해요. 지금 열감도하고 내화감도였는데 지금 전기감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전기감도를 보면은 전기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화약이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바라보는 입장은 왜 바라보냐면 정전기에 의해서 폭발이 될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전 용량이 약 0.001부터 0.0010004 마이크로파라데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방전 에너지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2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CV 제곱이고, 여기서 2는 방전 에너지고 줄이고, V는 충전 전압이고, C는 콘덴서 영향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우리가 사람의 평균 정전 용량이 요 정도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C 값은 요 정도 된 거겠죠. 그래서 만약 사람 몸에 몇이요? 1, 10, 100, 1000만, 10,000볼트로 대전되어 있다면 이때 방전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정도의 만약에 그 에너지라고 하면은 화약 또는 폭약이 발화 및 연소할 수 있을 때까지 기계나 인체에 충전되는 것을 예방을 해야겠죠. 정전기 또는 암포 정전기는 충격, 마찰 정전기 등에 대해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접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주 다루는 화약에 대해서 에너지,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그 줄로서 원래 전기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로 표시하잖아요. 일렉트론 볼트를 에너지 줄 단위로 표시해 갖고 개방 상태와 밀폐 상태에서 연소를 일으키지 않을 때까지의 최대 에너지와 연소를 일으켰을 때의 최대 에너지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루는 화약이 어떤 화약이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 이하로 떨어뜨리게끔 작업 환경을 조성을 해야겠죠. 자, 충격감도인데 전기감도는 간단하게 지나간 거예요. 충격감도는 충격에 의한 성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5.56mm 탄이나 아니면 이제 수리탄 같은 경우 충격에 의한 감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지는 걸 얘기를 하고, 충격감도는 기계적 충격감도와 폭발 충격감도가 있는데, 기계적 충격감도에는 납취 시험을 하고 폭발 감도에는 순폭 시험을 할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게 순폭인데, 순폭이라는 말은 앞에서 이제 화약을 측정할 때 순폭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화약이 있고 뒤에 있는 화약이 있는데, 앞에 있는 화약이 터지면서 뒤에 있는 화약이 터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아마 제 시험 문제도 이걸 낼 텐데, 이건 사상 수폭 시험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있고 구멍을 2개 파요. 구멍을 2개 파고 여기다 화약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앞에다 뇌관을 이렇게 꽂았다고 할게요. 공업용 6호 뇌관을 꽂고 앞에 있는 A를 빵 터뜨렸을 때 A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열 또는 충격파, 그러니까 충격파 또는 뭐 A의 6호 뇌관이 날아가는 관체가 부서져서 날아가는 효과까지 합쳐갖고 B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은 B가 터지는 거를 우리가 순폭도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순폭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N은 D분의 S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D는 약포의 지름이에요. 그리고 S는 여기 거리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N과 D를 가르쳐주고 D와 S를 주고
n을 구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예를 들었고 화약의 지름이 50mm였다. 그리고 폭발을 시켰더니 순폭거리가 150이었다. 그러면 순폭도는 얼마인가? 간단하죠? 3이죠. 자, 그런데 순폭도를 구했는데 이 순폭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거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A가 터지고 나서 A의 영향에 의해서 B가 터질 텐데 A와 B가 지금 같은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화약 저장고에 다 똑같은 물질만 저장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A가 터지고 B를 터질 텐데 순폭도는 뭐에서 달라지냐면 A의 유폭 능력과 B의 간폭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유폭 능력과 간폭 능력의 차이는 뭐냐면 유폭 능력은 내가 유혹하는 힘이에요. 야, 너 터져 라고 해서 쟤한테 내가 흥분시키는 능력이고 간폭 능력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예요. 그래서 내가 A는 공격을 하는 입장이고 B는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A가 살살 공격했는데도 B 입장에서는 야, 나는 그게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순폭도에 변화되는 능력은 유폭 능력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간폭 능력 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간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얘를 제2약포의 충격감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격감도 시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충격감도 시험에 폭발 충격감도 시험에서 순폭 시험이 있는데 이 때문에 B 입장에서는 충격감도에 속하고 얘가 간폭 능력이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폭 시험에는 KS 규격으로 시험 방법을 해놔요. 그래서 시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약포의 지름이 32, 중량이 11.25. 그 다음에 제1약포에서 6호내관을 사용하고 시험 횟수는 3번, 거리 S, 그 다음에 약경 뒤로 나눈 값을 해갖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순폭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한 것들만 있어요. NG 함유량이 크면 클수록 순폭도는 높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뇌관의 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약포 사이에 물질이 들어가면 순폭도는 떨어지겠죠. 자, 질산 암모늄의 장전 규정과 순폭도를 측정한 방법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순폭 시험이고 낙추 시험 갈 텐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시간이 다 되어갖고 낙추 시험까지만 간단히 할게요. 낙추 시험은 해머드럽 테스트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화약을 이렇게 두고 5kg짜리 또는 1kg짜리 추를 위로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떨어뜨리면서 얘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약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추를 요만큼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려요. 10cm. 그 다음 20cm 위에서 올렸다가 떨어뜨려요. 30cm 위에 올렸다가 떨어뜨려요. 40cm 올렸다가 떨어뜨려요. 근데 얘를 각각 10번씩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10cm에서 10번 떨어뜨렸는데 하나도 안 터졌어. 얘를 불폭점이라고 하고 10번 떨어뜨렸는데 5번 터졌어. 그러면은 얘를 임계점이라고 하고 10번 떨어뜨렸는데 다 터져. 얘를 완폭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추 시험은 위에서 올리는 추의 무게와 높이를 갖고 에너지로 변환을 하고
무게를 1kg으로 올렸는지 5kg으로 올렸는지는 에너지로 변환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5kg짜리면은 올리는 높이와 거리를 곱해갖고 에너지를 변환할 수 있겠고 1kg짜리도 변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낙추 시험 방법은 독일에서 개발을 했고 독일에서 할 때 이것도 독일 장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이 임계점을 구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점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낙추 시험 방법은 추를 올려서 떨어뜨린다. 그런데 10번 올려서 10번 터지는 것이 완폭점, 한 번도 안 터지는 게 불폭점, 반 정도 터지는 게 임계점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 화약이 이 기폭감도 측정하는 게 독일에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6번을 측정해서 한 번 터지는 거를 6분의 1 폭발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누구랑 비교하느냐? 피크닉 엑시드랑 비교해요. 피크닉 엑시드.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시료 얼마큼 넣는다, 추를 5kg짜리 한다, 불폭점 H 구하고, 그 다음에 H 폭발점 구하고, 피크닉 엑시드를 불폭점으로 구하고, P1과 P2로 할 때 이 P1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P2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P2는 이제 피크니산의 실측의 불폭점이고, 그렇죠? 우리 샘플에 대한 점을 구하는 겁니다. 요거 방법 알아보시고 6분의 1 폭점도 독일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충격감도 시험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폭발 속도 측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화약류 안정도 시험 방법이랑 화약류 감도 시험을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화약류 안정도 시험 방법에서는 이제 스테빌리티를 측정하기 위해서 질산에스테르 안에서 분해되는 NO2 가스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래서 저장 기간에서 얘가 변질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한다고 하면은 센시티비티에서는 화약이 얼마만큼 에너지에 의해서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가문 감도 시험을 봤어요. 나머지 이제 뭐 기계적 감도, 뭐 충격 감도 이런 것들 배웠었는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마지막 챕터에서 나오는 거는 폭력에 대한 거고 구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폭발 온도와 폭발 속도가 있는데 폭발 온도 측정하는 거는 폭발 온도가 아니고 반응열 측정하는 거는 일반 화학 시간에도 나오고 연력학 수업 또는 물리 수업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거예요. 대신에 오늘 꼭 다루고 갈 거는 폭발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화학 화약류랑 그 혼합 화약류 할 때 화약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화약력과 폭발 속도, 순폭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폭발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폭발 속도가 결국은 이제 폭괭이랑 화약력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할 건데 폭발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도트리 시험법, 메테강 시험법, 오슬로스코법, 이온계법, 광섬유법, 연속 측정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2가지만 할 거예요. 도트리스 시험 방법이랑 오슬로스코법만 배울 거예요. 오슬로스코법이 아니고 이온계법. 죄송해요. 도트리스 시험 방법과 이온계법만 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도트리스 시험 방법인데 도트리스 시험 방법을 요즘 공학에서는 쓰진 않아요. 그런데 화약이 개발되고 나서 최초로 사용됐던 방법이고 오랜 기간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계측기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 방법을 많이 썼었어요.
그림을 보면은 도트리스 시험 포석 방법이고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향력 관리기사나 제조기사, 하향력 취급기능사. 물론 공무원 시험 문제도 출제되고 있고요. 도트리스 시험 방법은 우선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 우선 여기 그 안에 철관 안에 관체 안에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화약을 여기다 채웁니다. 채우고 바깥에 공업용 내관이나 전기 내관, 8호 내관을 껴요. 끼고 A점과 B점 사이에다가 6호 내관을 다시 껴요. 그리고 이 선에 우리가 속도를 알고 있는 도폭선을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8호 내관을 빵 터트리면은 안에 시약이 들어가 미지에 우리가 폭발 속도를 측정하고 싶은 시료가 있으니까 8호 내관이 터지면서 폭격이 발생을 하고 A에 먼저 도달을 하겠죠. 앞으로 가니까. 그리고 다시 B까지 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A에 도달한 폭격에 의한 에너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든 충격파의 에너지든 파편에 의한 에너지건 간에 A에 도달을 하고 A에 의해서 다시 여기 6호 내관이 꽂아져 있으니까 6호 내관에 의해서 도폭선이 다시 터집니다. 도폭선이 이렇게 터져요. 그러면 A에서 도폭선이 터지면서 앞으로 갈 거고 이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그리고 B에서 도착한 에너지가 다시 6호 내관을 터뜨리고 이쪽으로 와요. 그런데 만약에 A, B가 동시에 터졌어요.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도폭선의 길이의 정가운데가 가운데서 만나겠죠. 이렇게 한 번 오고 이렇게 한 번 와서 정가운데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측정하는 방법은 8호 내관에서 터뜨려서 A가 먼저 터지고 B가 먼저 터지기 때문에 가운데서 만나는 점보다 조금 더 B 쪽으로 가겠죠. 여기가 정가운데 2점이라는 점이 영어 2라는 점이 정가운데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측정했을 때 만나는 점은 F점에서 만나겠죠. A가 먼저 가고 B가 나중에 오니까.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 점이 흔적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게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E와 F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8호 내관 알고 있고 6호 내관 알고 있고 A와 B점의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고 지금 도폭선은 폭력의 속도를 알고 있는 도폭선이니까 E와 F를 측정해서 시료 안에 들어가 있는 폭발 속도를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건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말로써 설명한 거고 우리가 속도를 V를 EX분의 L 곱하기 V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 도폭선에서 이제 만나는 점이 E와 F의 사이를 거리를 X라고 했으니까 EX고 위에 부분, 분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L 곱하기 V였는데 L은 여기 A와 B의 거리. 근데 A와 B의 거리는 10cm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상수죠. 그리고 V, 폭발 속도 우리 알고 있었으니까 상수고. 그렇게 따지면은 폭발 속도 V와 V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10cm니까 여기 10cm 줄 거고 단위 환산해야겠죠. 그 다음에 V는 뭐 7000 TNT 같은 경우 7600m/s다. 또는 뭐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5500m/s다. 그리고 X를 주어지면 V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걸 말로써 설명한 건데 말로써 설명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먼저 시료 폭약을 철관 속에 넣고 철관 끝에 G에 8호 내관을 꽂는다. 지금 여기 꽂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B는
B에는 6호 내관을 긋고 10cm 거리에 두고 꽂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거리에서 6호 내관을 꽂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와 B의 폭발 속도를 알고 있는 도폭선을 띄우고 도폭선의 중심에 M은 나판 위에 C에 표시된 기선과 E에 정확히 알게 위치시킨다는 얘기가 요 얘기죠. 지금 A 6호 내관을 꽂고 도폭선을 한 다음에 정 가운데를 E라고 하고 여기다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G의 내관을 폭발시키면 폭약 속에 폭경파가 발생을 하고 A가 먼저 터지고 B에 있는 내관이 나중에 터지겠죠. 그러면서 도폭선이 폭경파까지 전달이 되고 A와 B가 원래 정 가운데에서 만나야 되는데 정 가운데에서 만나지 않고 B 쪽으로 가끔 만나는데 그 거리를 측정을 해서 E와 F 사이의 거리 X를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다음 거 이용계법 시험할게요. 옛날에는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계측기가 발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계측기가 발견이 아니라 발전이 됐겠죠. 측정하는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여기 안에다가 그 화약을 넣고 측정을 해요. 근데 빵 터트리면 화약에서 결국은 발생되는 게 후폭풍이랑 빛이랑 발생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화약이 터지면서 열이 확 생기기 때문에 이때 그 안의 분위기가 이온화돼요. 그러면은 전도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전도도가 바뀔 때의 전도도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A점과 B점에 있는 전도도가 바뀔 때의 시간을 재보래요. 그냥. 그러니까 A가 바뀌면 A가 이온화되어 있을 때의 광섬유로 측정을 한 거와 B에 있을 때의 광섬유를 측정한 거를 펄스를 빡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용계법입니다. 시험 문제에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 일반적인 시험 문제에서는 폭발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도트리스 시험 방법을 측정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EX분의 VL 하는 걸 아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용계비나 이용계법이 어떤 현상을 이용하는가. 그래서 폭발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이온화 현상을 이용한다는 게 이용계법입니다. 폭발 속도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